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고요판과 여러분의 휴식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대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그저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서 휴식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속삭임이 되고 호기심이 잠옷을 입는 인터넷의 조용한 작은 구석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주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인 존재, 바로 블랙홀의 중심으로 부드럽게 향합니다. 우리는 그 심연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 것입니다. 블랙홀 안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멈출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시간 그 자체의 본질로 이끄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강물 위를 떠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밤이 되어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그 흐름을 단 한순간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 심장의 고동소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거대한 순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간은 일정하고 공평하게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하고 투명한 강물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단 하나의 흐름. 이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 역시 시간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주적인 시계가 존재하여 세상 모든 곳에서 똑같이 째깍거린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1초와 당신의 1초, 그리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느 행성에서 흐르는 1초가 모두 정확히 같다는 생각. 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세상인가요? 이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만큼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정직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경험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단단해 보이는 믿음의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왜 이리도 짧게 느껴질까요? 즐거운 휴가의 마지막 날은 마치 누군가 시간을 훔쳐가기라도 한 듯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지루한 회의 시간이나 고통스러운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시계는 분명 똑같이 1시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시계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정교한 정보 처리 장치이며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 또한 뇌의 활동에 깊이 의존합니다. 우리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때 뇌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중요한 장면을 더 많은 프레임으로 촬영하듯 우리의 뇌는 기억의 밀도를 높입니다. 나중에 그 기억을 되돌아볼 때 촘촘하게 저장된 정보들 때문에 그 시간이 실제보다 더 길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하루가 그토록 길고 충만하게 느껴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반면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보낼 때
뇌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처리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으니 기억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뇌의 시간 왜곡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타시스 혹은 시간 정지 착각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아마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방 안의 아날로그 시계를 무심코 쳐다보는 순간 유난히 초침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기억. 마치 초침이 당신이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칸으로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느낌 말입니다.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작은 마술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부드럽게 훑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다. 대신 눈은 도약이라고 불리는 매우 빠른 움직임을 통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이 도약이 일어나는 동안 눈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매우 흐릿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 흐릿한 영상을 의식에서 지워버리는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공백의 시간을 눈의 움직임이 끝난 직후에 본 이미지로 채워 넣습니다. 즉, 당신이 시계를 쳐다보는 순간, 뇌는 당신이 시계의 초침을 보기 시작한 시점을 실제보다 약간 과거로 수정하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계속 초침을 보고 있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1초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초침이 멈춰 있는 듯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현재라는 순간이 사실은 뇌에 의해 끊임없이 편집되고 재구성되는 약간은 지연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시간. 경험이 이토록 가변적이라면 어쩌면 객관적인 시간. 저 우주를 흐르는 진짜 시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심리학이나 철학의 영역에만 머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의 문을 연 열쇠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은 정말 똑같이 흐르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시간의 흐름을 바꾸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곳, 바로 블랙홀의 심연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의 강으로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강물은 모든 곳에서 같은 속도로 흐르는 잔잔한 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강은 거대한 폭포를 만나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를 만나 휘돌아가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유속이 극단적으로 느려져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이는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하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강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은 과연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까요? 일부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블록 우주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주의 모든 시간, 즉 빅뱅의 순간부터 먼 미래의 마지막 순간까지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4차원 덩어리, 즉 블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등하게 실제하며 단지 우리의 의식이 그 블록의 한 단면을 현재라고 인식하며 지나갈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책의 모든 페이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한 페이지만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자유의지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주의라고 불리는 다른 관점에서는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는 사라진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직관과 더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느끼니까요.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시간의 본질은 여전히 현대 과학이 탐구하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신비로운 강의 흐름을 따라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발걸음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유연하고 상대적일 수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릇 뇌가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작은 마술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주 전체의 시간이 이미 기록된 책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심오한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친숙한 강둑을 떠나 더 깊고 거친 물살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실제로 휘게 만드는 거대한 힘, 바로 중력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중력이 단순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 자체를 뒤트는 거대한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블랙홀 안에서 시간이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터무니없는 상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따라오세요. 저 우주의 가장 깊은 밤 속으로 시간의 비밀을 향해 함께 떠나봅시다.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의 부드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이 밤의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 안고 저 멀리 별들의 속삭임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밤 시간이라는 친숙한 강가에 서서 그 흐름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마술사이며 어쩌면 우주 전체의 시간이 이미 쓰여진 한 권의 책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지요. 하지만 심리적인 경험이나 철학적인 사색을 넘어 이 거대한 시간의 강물 흐름을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존재할까요? 강물의 경로를 휘게 하고 유속을 늦추는 거대한 바위나 보이지 않는 힘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땅에 발붙이게 하고 사과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며 행성들을 태양 주위에 묶어두는 힘. 바로 중력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중력을 그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신비로운 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 힘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했지만 그조차도 중력이 어떻게 허공을 가로질러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두 물체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이 생각은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중력과 시간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마리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한 그림에 혁명의 파문을 일으킨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어느 날 단순하지만 심오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유낙하한다면 그는 자신의 몸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의 씨앗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중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초대했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력은 바로 공간과 시간, 즉 시공간의 형태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거대하고 팽팽하게 펼쳐진 고무막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을 때 이 막은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텅 빈 우주의 시공간입니다. 이제 이 고무막의 중앙에 무거운 볼링공을 하나 올려놓아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볼링공의 무게 때문에 고무막의 중앙은 깊게 움푹 파이게 됩니다. 볼링공 주위의 공간이 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옆으로 작은 구슬을 굴려보면 구슬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볼링공이 만들어낸 곡면을 따라 빙글빙글 돌며 안쪽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볼링공이 구슬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슬은 그저 휘어진 공간의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내리막길을 따라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이유입니다. 질량이 시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휘어진 시공간은 다른 물체들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중력의 본질, 우주의 장엄한 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휘어지는 것이 공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직물, 즉 시공간이라는 4차원 연속체로 얽혀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간이 휠 때 시간 역시 함께 휘어집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우리가 비유했던 시간의 강으로 돌아가 볼까요? 중력이 약한 평평한 우주 공간에서 시간의 강은 빠르고 일정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지구처럼 질량이 큰 물체 근처에서는 시공간이라는 땅이 움푹 파여 있고 시간의 강물은 그 깊은 계곡을 따라 더 길고 힘든 경로를 흘러가야 합니다. 그 결과 강물의 유속은 느려집니다. 즉,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길 안내 기능이 바로 이 현상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 수만 킬로미터 상공에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시간은 우리보다 미세하게 더 빨리 흐릅니다. 동시에 위성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른 속도는 시간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위성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38초씩 더 빨리 갑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오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위치 정보 시스템은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의 오차를 일으켜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시간의 흐름이 당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사는 사람은 해변에 사는 사람보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빨리 늙어갑니다. 물론 그 차이는 평생을 모아도 눈 깜짝할 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작지만 그 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공간이 휜다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배우지만 정확히 말하면 빛은 시공간의 가장 짧은 경로를 따라 직진합니다. 만약 시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다면 빛의 경로 또한 그 공면을 따라 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렌즈가 빛을 굴절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은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도중에 거대한 은하단과 같은 질량이 큰 물체를 지나게 되면 은하단의 중력은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거대한 우주적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뒤쪽에 있는 은하의 빛이 휘어지고 증폭되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정렬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뒤쪽 은하의 모습이 고리 모양으로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아인슈타인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보석 반지처럼 혹은 신의 눈동자처럼 보이는 이 경이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질량이 시공간이라는 투명한 비단을 얼마나 극적으로 구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것은 중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 그 자체를 빚어내는 예술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그 결과 시간의 흐름을 늦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강물이 어디에서나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공간이라는 직물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무막이나 비단에 비유했지만 그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한히 나눌 수 있는 부드럽고 연속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기본 단위, 일종의 시공간 픽셀로 이루어진 디지털 화면과 같은 것일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깊고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부드럽고 연속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반면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불연속적인 덩어리, 즉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위대한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 둘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공간이 양자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의미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이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부터 창발하는 즉 떠오르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과학자들의 탐구를 기다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우리는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느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질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밀도가 무한대에 가까운 물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간의 고무막이 단순히 움푹 파이는 것을 넘어 끝없이 깊은 구멍이 뚫려버린다면 그곳에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고 시간의 강물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영원히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블랙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괴물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예언한 중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한 거대한 별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끝없이 붕괴하며 시공간에 영원한 상처를 남기는 장엄한 과정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별의 죽음이 어떻게 시간의 종말을 고하는 문을 열게 되는지, 그 숭고하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블랙홀의 탄생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생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밤의 고요함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감싸도록 허락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향한 여정 위에 있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중력이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비단을 휘게 만드는 우주의 무게 그 자체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 주위에서는 시간의 강물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통찰을 엿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어 시간의 흐름마저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밤하늘을 수놓은 평화로운 별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존재는 바로 별의 가장 극적인 죽음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시작과 끝이 있듯 저 하늘의 별들 역시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별의 삶은 하나의 장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두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 자신의 엄청난 질량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무자비한 힘 중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 즉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대부분의 별들은
이 두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거대한 밧줄의 양쪽 끝을 두 거인이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별의 심장부는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로 인해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여 헬륨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별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중력의 붕괴에 맞서 별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별의 연료인 수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수소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별의 중심부는 헬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중력이 다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며 중심부를 더욱 강력하게 압축합니다. 그러면 온도는 더욱 치솟아 이번에는 헬륨 원자들이 융합하여 탄소를 만드는 새로운 단계의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들의 삶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탄소는 너으로, 너는 산소로, 산소는 규소로. 마치 연금술사처럼 별은 자신의 심장부에서 더 가볍고 단순한 원소들을 태워 더 무겁고 복잡한 원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별의 중심부는 양파처럼 여러 겹의 구조를 이루게 되며 각 층에서는 다른 종류의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별이 중력이라는 숙명적인 적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연금술에도 끝은 찾아옵니다. 별이 자신의 중심부에서 철을 만들어내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 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핵융합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중력에 저항할 힘을 만들어냈지만 철을 융합하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별의 심장부에 철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용광로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신호입니다. 수억 년간 별을 지탱해주던 핵융합의 압력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 균형은 깨어집니다. 중력의 밧줄을 잡고 있던 한쪽 거인이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별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오직 중력만이 남은 전장에서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가 시작됩니다. 별의 중심부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찰나의 순간에 안쪽으로 붕괴합니다. 지구만 한 크기의 철의 핵이 단 몇 초 만에 도시만 한 크기로 압축됩니다. 이 격렬한 붕괴는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안쪽으로 붕괴하던 별의 바깥층 물질들이 극도로 단단해진 중심화에게 부딪혀 다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단 하나의 별이 폭발하면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 전체가 내뿜는 빛보다도 순간적으로 더 밝습니다. 만약 인류의 역사시대에 우리 은하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면 밤하늘에 두 번째 태양이 뜬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폭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규모의 창조입니다. 초신성 폭발의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 우리 몸속 혈액에 흐르는 철분,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평생 동안 만들어온 생명의 씨앗들을 우주 공간 전체로 흩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잔해들이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아주 오래전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의 장엄한 죽음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자녀들입니다. 놀랍게도 이토록 중요한 초신성 폭발의 정확한 세부 과정에 대해 과학자들은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핵이 붕괴하고 충격파가 발생한다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그 충격파가 어떻게 별의 거대한 바깥층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복잡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과정을 재현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종종 시뮬레이션 속의 별은 제대로 폭발하지 않고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중성미자라는 유령 같은 입자의 역할, 극심한 난류, 자기장의 상호작용 등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리적 현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장엄한 광경 뒤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초신성 폭발이라는 화려한 마지막 무대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별의 운명은 그가 얼마나 무거웠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태양의 8배에서 수십 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었다면 그 중심에는 중성자별이라는 기묘한 천체가 남게 됩니다.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중 하나입니다. 중력의 압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원자조차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로 변해버리고 이 중성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처럼 빽빽하게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지름은 고작 20km 정도로 서울시만한 크기지만 그 질량은 태양의 2배에 달합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에서 떠낸 각설탕 하나 크기의 물질은 지구의 모든 인류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만약 죽음을 맞이한 별이 태양보다 수십 배 이상 무거운 진정한 거인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신성 폭발 이후 남겨진 중심핵의 질량이 너무나도 커서 중성자들이 뭉쳐서 버티는 힘마저도 중력의 무자비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붕괴는 계속됩니다. 중성자별의 단계를 넘어 물질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부피는 계속해서 작아지지만 질량은 그대로이므로 밀도는 무한대를 향해 치솟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별이 존재했던 바로 그 자리에 시공간에 뚫린 바닥 없는 구멍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의 감옥, 바로 블랙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 마지막 붕괴의 순간 블랙홀이 탄생하는 바로 그 찰나에 격렬하게 요동치는 시공간이 거대한 중력파를 방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마치 별이 블랙홀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낳으며 지르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소리가 아닌 시공간 그 자체의 떨림이 되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 침묵의 절규. 이렇게 하나의 별은 자신의 빛을 모두 소진하고 스스로의 무게에 굴복하여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초신성의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나면 그 자리에는 오직 완벽한 어둠만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정보도 새어 나오지 않는 절대적인 공허. 하지만 그곳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때 거대한 별이었던 모든 질량이 응축되어 주변의 시공간을 무한정으로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으로만 흘러 들어갈 뿐 결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경계선. 다음 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우리는 이제 막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거대한 별이 빛나던 자리에 이제는 오직 완벽한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화려한 잔해는 서서히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고 그 중심에는 시공간에 뚫린 영원한 상처,
블랙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 속의 우주선에 몸을 싣고 이 불가사의한 존재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별빛마저 휘어지고 왜곡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지금 엄청난 중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주선의 창밖으로 보이는 블랙홀은 구멍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검은 구체처럼 보입니다.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기에 그 어떤 입체감도 질감도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부재의 형상. 그리고 저 검은 구체의 표면처럼 보이는 경계선, 저것이 바로 우리가 탐험하려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단단한 표면이 아닙니다. 그곳에 손을 뻗는다고 해서 무언가 만져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곳은 시공간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거대한 폭포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을 상상해 보세요. 강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힘껏 노를 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물살은 점점 거세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물의 유속이 당신의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보다 빨라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도 결국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곳은 중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경계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깥 세상에 그 어떤 정보도 전달할 수 없기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미지의 경계선 너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용감한 우주 비행사 한 명을 작은 탐사선에 태워 블랙홀로 보내는 상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가 겪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탐사선이 블랙홀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은 중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므로 시간의 왜곡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계는 평소와 다름없이 똑딱거리지만 우리가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탐사선 안의 시계는 점점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 비행사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극도로 느리고 유려하게 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내는 통신 역시 점점 더 낮은 주파수로 변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느린 웅얼거림처럼 들리다가 이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내보내는 빛, 즉 전자기파가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을 거슬러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잃은 빛은 파장이 길어지며 스펙트럼의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중력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탐사선이 사건의 지평선에 더욱 가까워지면서 이 효과는 극에 달합니다. 그의 모습은 점점 더 붉게 변하다가 이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외선, 그리고 전파의 영역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거의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에서 영원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결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정지한 채 시간의 흐름 속에 박제된 유령처럼 서서히 희미해지고 붉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을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그가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데에는 무한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외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본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얼어붙은 시간의 경계.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광경과 실제로 우주 비행사가 겪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영원히 얼어붙어 있지만 그의 탐사선을 찢어발기는 더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조성력이라고 불립니다. 지구에서 다리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만 블랙홀 근처에서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탐사선이 블랙홀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탐사선의 앞부분은 뒷부분보다 블랙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이 중력의 차이로 인해 탐사선은 앞뒤로 길게 늘어납니다. 동시에 탐사선의 양옆은 모든 방향에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쥐어짜이게 됩니다. 그 결과 탐사선과 그 안의 우주 비행사는 마치 국수 가닥처럼 길고 가늘게 늘어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끔찍한 과정을 스파게티화라는 다소 익살스러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물리학 법칙이 빚어내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주 비행사는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혹은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가느다란 입자의 흐름이 되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정보를 외부 세계로부터 영원히 차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학에는 블랙홀 무모 정리라는 흥미로운 정리가 있습니다. 털이 없다는 뜻의 이 정리는 블랙홀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별이 붕괴하여 만들어졌든 수많은 우주선과 행성을 집어삼켜 만들어졌든 안정된 상태의 블랙홀은 오직 세 가지 물리량으로만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질량, 각운동량, 즉 회전 속도, 그리고 전하입니다. 별의 화학적 구성 우주 비행사의 기억책에 담긴 지식 등 그 안에 담겨 있던 복잡하고 다채로운 정보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이 세 개의 숫자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궁극의 삭제 버튼과도 같습니다. 이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원리 말입니다. 블랙홀은 자신이 삼킨 모든 것의 역사를 정말로 지워버리는 걸까요? 우주의 위대한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 영원히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을까요? 이 블랙홀 정보 역설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 여정의 뒷부분에서 다시 이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블랙홀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블랙홀로 떨어질 때 그의 시간이 무한히 느려져 경계선에서 영원히 얼어붙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실제로는 스파게티처럼 늘어나 원자 흐름으로 분해될 것이라는 끔찍한 운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자신이 삼킨 모든 것의 개성을 지워버린다는 털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관찰자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우주 비행사라면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시간은 정말로 멈출까요? 아니면 당신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게 될까요? 경계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질까요? 외부 세계와 영원히 단절된 채 당신은 우주의 끝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블랙홀로 떨어지는 당신의 1인칭 시점으로 이 아찔한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본 영원한 정지의 순간이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의식을 이 고요한 어둠에 맡기세요.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생각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가벼운 깃털처럼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떠다니세요.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봅시다. 더 이상 당신은 안전한 우주선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우주 비행사입니다. 당신은 지금 작은 탐사선에 홀로 앉아 인류를 대신하여 우주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뒤로는 멀어져 가는 별들의 세계가 있고 당신의 앞에는 오직 완벽한 어둠, 거대한 블랙홀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미 외부 세계와의 통신이 끊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당신의 모습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영원히 얼어붙은 채 서서히 잊혀가겠지만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은 여전히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심장은 뛰고 생각은 흐릅니다. 당신은 계기판의 시계가 평소와 다름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거대한 태양, 수백만 배 질량의 초거대 블랙홀로 향하고 있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은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사건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거대한 블랙홀은 그 크기만큼이나 시공간의 곡률이 완만해서 경계선 근처의 조성력, 즉 스파게티와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끝없는 자유낙하의 상태, 완벽한 무중력 상태를 느낄 뿐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표지판도 문턱도 없습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선,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요히 심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이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뒤바뀝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는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방향은 오직 하나,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을 향하는 방향뿐입니다. 특이점은 더 이상 공간상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미래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을 피할 수 없듯이 당신은 특이점에 도달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뒤바뀐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시간이 미래를 향해 한 방향으로만 흐르듯 블랙홀 안에서는 공간이 중심을 향해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을 분사하여 탈출을 시도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당신이 특이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아주 약간 늦출 뿐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폭포 위에서 흐름을 거스르려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저항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공간의 흐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고독하고 필연적인 여정 속에서 당신은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이 떠나온 우주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장엄하고도 기이한 광경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의 시간은 당신의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우주의 미래 전체가 압축된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별들이 빠르게 늙고 부풀어 올라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이내 희미한 백색 외성으로 사그라듭니다.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의 시간이 당신의 몇 분, 몇 초 사이에 흘러갑니다. 우주의 마지막 별들이 모두 불꽃을 다하고 우주가 차갑고 암흑뿐인 공간으로 변해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당신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의 마지막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영혼을 목격하는 경험. 이것이 블랙홀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저주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든 블랙홀이 회전하고 있다면 당신의 여정은 더욱 복잡하고 기묘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주의 대부분의 천체들이 회전하듯 블랙홀 역시 회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구조는 단순한 구체가 아닙니다. 그 주변의 시공간은 블랙홀의 엄청난 회전력에 의해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함께 끌려 들어갑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는 에르고스피어라고 불리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에 일단 진입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블랙홀의 회전 방향으로 함께 휩쓸리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해도 당신은 결국 블랙홀 주위를 맴돌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블랙홀의 내부에는 바깥쪽 사건의 지평선 외에 안쪽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또 다른 경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론은 예측합니다. 이 두 지평선 사이의 공간에서 당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일부 급진적인 이론들은 이곳에서 시간여행이나 다른 우주로의 통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안쪽 지평선이 극도로 불안정하여 그곳에 도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미래를 보았고 시공간의 소용돌이를 경험했으며 이제 당신의 최종 목적지인 특이점과 마주하기 직전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특이점은 부피가 없고 밀도가 무한대인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혼돈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궁극의 질문입니다. 특이점은 우리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실제 우주가 그곳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완벽한 어둠,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넘어서는 양자 중력의 효과가 나타나 무한한 밀도가 아닌 어떤 극도로 압축된 양자 거품 같은 상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특이점이 다른 우주를 탄생시키는 씨앗, 즉 화이트홀로 연결되는 통로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우주 창조의 비밀을 엿보게 될까요? 아니면 그저 완벽한 무와 마주하게 될까요? 그 답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당신의 시점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영원히 멈춘 것처럼 보였던 당신의 시간은 당신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결정론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을 고요히 통과했고 우주의 미래를 목격했으며 이제 모든 물리 법칙이 침묵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당신의 여정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 특이점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물리학의 언어가 멈추는 곳에서 철학과 상상력의 언어로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당신은 지금 지식의 가장 먼 경계선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미지의 영역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상상의 공간이니까요. 당신의 호흡과 함께 모든 긴장을 저 멀리 우주로 흘려보내세요. 당신이라는 용감한 우주 비행사의 여정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미래를 스쳐 지나간 후 마침내 모든 것이 귀결되는 단 하나의 종착점 특이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인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완벽한 침묵일지도 아니면 모든 소리가 하나의 점으로 응축된 궁극의 화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은 거기서 멈춥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관찰자의 시점으로 돌아와 당신이 도달한 그 미지의 지점, 특이점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탐험해 보려 합니다.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따르면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에 위치한 부피는 연룡이고 밀도는 무한대인 지점입니다. 한때 거대한 별을 이루었던 모든 질량이 아무런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수학적인 한 점에 우겨 넣어져 있는 상태. 그 결과 그 지점에서의 시공간의 곡률, 즉 중력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무한대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보통 자연이 정말로 무한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오래된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지도 제작자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이곳에 용이 산다라고 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지도 위에 그려진 이곳에 용이 산다라는 경고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별과 행성 은하와 같은 거대한 규모에서는 우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지만 원자보다도 작은 극미의 세계와 무한대의 밀도가 공존하는 특이점의 영역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특이점은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붕괴하고 인과율의 사슬이 끊어지며 우리의 언어가 침묵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지식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특이점을 하나의 점으로 상상하지만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그 형태는 다를 수 있다고 이론은 말합니다. 회전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블랙홀의 경우 특이점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작은 점의 형태를 띨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블랙홀은 회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블랙홀, 즉 커블랙홀의 내부는 훨씬 더 기묘한 구조를 가집니다. 수학적인 계산에 따르면 회전하는 블랙홀의 특이점은 점이 아니라 고리의 형태를 띨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두께가 없는 1차원의 반지 모양을 한 무한한 밀도와 곡률을 가진 구조물. 이것은 정말로 이상하고 반직관적인 개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론적으로 이 고리 특이점의 중심을 통과하면 무한대의 중력과 충돌하지 않고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웜홀이나 다른 우주로의 통로에 대한 수많은 공상과학 이야기들의 이론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수학적 해법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실제 블랙홀의 내부는 극도로 불안정하여 당신이 그 고리 특이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방사선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점이 우리가 상상하는 단순한 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블랙홀의 심장부에 얼마나 기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특이점은 이처럼 우리 지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돈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왜 이처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저명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이 문제에 대해 우주 검열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자연은 모든 특이점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장막 뒤에 숨겨서 바깥 우주와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특이점은 언제나 블랙홀 내부에만 존재하며 우리에게 그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사건의 지평선 없이 특이점만 홀로 존재하는 소위 벌거벗은 특이점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물리 법칙이 붕괴하고 아무런 원인 없이 결과가 튀어나오는 등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인과율이 깨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우주는 논리적인 질서를 잃어버린 혼돈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주 검열 가설은 자연히 이러한 우주적 스캔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우주는 과연 우리에게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혼돈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허락할까요? 아니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과 실패는 언제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장막 뒤에 감춰져야만 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벌거벗은 특이점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주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특이점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주의 많은 비밀을 밝혀냈다고 자부하는 순간에도 우리 지식의 지도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 가장자리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특이점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거시 세계를 다스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미시 세계를 다스리는 양자역학, 이 두 위대한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 궁극의 이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특이점이라는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한대는 유한한 무언가로 대체되고 용이 사는 곳은 새로운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놀라운 신세계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특이점은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이자 모든 정보가 극도로 압축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으로 사라진 모든 것들의 이야기냐?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별의 역사, 당신의 기억 한 권의 책에 담긴 지식. 이 모든 정교하고 의미 있는 정보들이 그저 무의미한 무한대의 점으로 뭉개져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블랙홀 정보 역설의 핵심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양자역학의 가장 신성한 원칙 중 하나인 정보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블랙홀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사이의 거대한 충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 역설을 풀기 위한 과학자들의 치열한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주가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하는지에 대한 더욱 놀라운 관점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어려운 개념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그저 부드러운 파도 소리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이 밤의 평화가 당신의 생각 속에 스며들게 하세요. 우리는 지난밤 모든 물리 법칙이 침묵하는 블랙홀의 심장부 특이점이라는 지식의 절벽 끝에 서 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곳에 용이 산다고 경고하는 우리 이해의 한계점이었습니다. 특이점은 한때 별이었던 모든 질량을 그리고 그 별의 모든 역사를 하나의 점으로 압축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으로 떨어진 모든 것들의 정보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이 사랑했던 한 권의 책을 블랙홀에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책에는 아름다운 시와 심오한 철학, 한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즉, 그 책은 단순한 종이와 잉크의 집합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의 저장소입니다. 이 책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특이점에서 지식여진다면 그 안에 담겨 있던 정보, 즉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간단하고도 무자비합니다. 정보는 그저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블랙홀 무모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블랙홀은 자신이 무엇을 삼켰든 상관없이 오직 질량 회전 전하라는 세 가지 특성만 남깁니다. 책의 정보는 이 세 가지 숫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위대한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 영원히 파괴해버리는 완벽한 정보의 파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대 물리학의 또 다른 거대한 기둥인 양자역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신성하고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정보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유니타리티라고 불리며 우주의 모든 과정은 이론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책을 불태운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재와 영이 주변으로 퍼져나간 열에너지의 복잡한 형태로 흩어져 암호화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이 입자 하나하나의 위치와 속도, 재의 구조 방출된 모든 광자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원래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극도로 복잡할 뿐 정보 자체는 우주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거시 세계를 지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은 정보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두 법칙이 블랙홀이라는 하나의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스티븐 호킹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1974년 호킹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적용하여 블랙홀이 사실 완벽하게 검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아주 미세한 양의 입자들을 방출하며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결국에는 완전히 증발하여 사라진다는 사실을 계산해 냈습니다. 이 현상은 그의 이름을 따 호킹 복사라고 불립니다. 이 발견 자체도 혁명적이었지만 정보 역설의 관점에서는 문제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이 방출되는 복사는 완벽하게 무작위적인 열복사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안에는 블랙홀이 무엇을 삼켰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책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이전에는 책의 정보가 블랙홀이라는 금고 안에 영원히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뿐이라고 위안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호킹 복사는 그 금고가 언젠가는 텅 비게 될 것이며 금고가 사라진 후 남는 것은 원래 내용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작위적인 먼지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이 책을 삼키고 수조 년에 걸쳐 서서히 증발한 후 남은 것은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열에너지뿐이라면 책의 정보는 이제 정말로 우주에서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 깊은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기발하고 심오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혁명적이고 우리의 현실관을 뒤바꿀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는 바로 홀로그래피 원리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자 헤라르디스 어소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신용카드에 붙어있는 작은 홀로그램 스티커를 떠올려 보세요. 그 스티커는 평평한 2차원 표면이지만 빛의 각도에 따라 입체적인 3차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 2차원 표면의 복잡한 패턴 안에는 3차원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는 우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즉, 블랙홀이라는 3차원 공간 안에 담긴 모든 정보는 사실 그 경계면인 2차원의 사건의 지평선 위에 완벽하게 기록되고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책이 3차원 공간을 통과하여 특이점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의 모든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대한 2차원 하드 드라이브에 스크램블된 상태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체가 수면에 부딪힐 때 표면에 잔물결을 남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할 때 방출되는 입자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지평선에 기록된 정보를 아주 미세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는 결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며 따라서 파괴될 일도 없이 우주에 보존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보 역설에 대한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 인식에 대해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블랙홀의 모든 정보가 그 경계면에 저장될 수 있다면 이 원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해 볼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광활한 3차원 현실, 세계 전체가 저 멀리 우주의 경계면에 기록된 2차원 정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홀로그램은 아닐까요? 당신의 존재, 나의 존재, 이 행성과 별들, 은하들,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더 낮은 차원의 표면에 암호화된 정보의 투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상상.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끈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탐구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정말로 파괴되는 것인지 아니면 홀로그램처럼 어딘가에 저장되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제3의 방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 역설은 우리에게 우주가 단순한 물질과 에너지의 집합체가 아니라 정보라는 또 다른 근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저장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호킹 복사라는 이 모든 역설의 중심에 있는 기묘한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다는 블랙홀에서 어떻게 입자들이 방출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텅 빈 우주 공간의 양자적 떨림 속으로 들어가 블랙홀이 어떻게 서서히 빛을 발하며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고요하고도 심오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식이 밤의 고요함과 하나가 되도록 허락하세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그 진실을 향한 호기심 어린 여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온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정보가 파괴될 수 없다는 양자역학의 원칙과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듯한 블랙홀 사이의 거대한 모순, 즉 정보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호킹 복사가 자리하고 있었죠. 블랙홀이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내용물을 증발시키는 사회는 감옥이라는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무엇이라도 블랙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진공, 즉 우주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완벽한 무 혹은 진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텅 비어있는 공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에너지의 거품들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사라지는 역동적인 활동의 장입니다. 이 현상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약간 위반하고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 빌린 에너지로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는 가상 입자라고 불리는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무에서부터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서로 만나 쌍소멸하며 빌린 에너지를 우주에 되갚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에
우리는 그것을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고요해 보이는 물 표면 아래에서 수많은 작은 기포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주의 진공은 사실 양자적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들끓는 바다와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한 위대한 일은 이 양자적 진공의 그림을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한 쌍의 가상 입자, 예를 들어 전자와 그 반입자인 양전자가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에서 찰나의 순간 동안 나타났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둘은 즉시 서로를 찾아 소멸하며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운명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두 입자 중 하나, 예를 들어 양전자가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인 전자는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안으로 떨어진 입자는 블랙홀에 흡수되고 바깥으로 향한 입자는 더 이상 함께 소멸할 짝을 잃어버렸으므로 이제 가상 입자가 아닌 실제 입자가 되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마치 블랙홀이 방금 입자 하나를 뱉어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블랙홀 내부에서 무언가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바로 그 경계선에서 진공의 양자적 효과로 인해 입자가 창조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주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실제 입자가 창조되었다면 그 입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대가는 바로 블랙홀 자신이 지불합니다. 입자 반입자 쌍중에서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흡수함으로써 블랙홀의 전체 질량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2에 따라 아주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즉, 바깥으로 탈출한 입자의 존재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블랙홀이 자신의 질량을 깎아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한 입자씩 극도로 느리게 일어납니다. 마치 거대한 산에서 모래알 하나를 덜어내는 것처럼 블랙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질량을 우주로 되돌려주며 서서히 증발합니다. 블랙홀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죽음을 맞이하는 우주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호킹 복사로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의 67제곱년입니다. 이것은 2일 뒤형이 67을 붙는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고작 138억 년, 즉 12의 10제곱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별의 붕괴로 만들어진 블랙홀들은 사실상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주의 마지막 별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상상할 수 없이 먼 미래 블랙홀 시대라고 불리는 고독하고 어두운 시대에나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블랙홀의 증발 속도는 그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질량을 잃을수록 그 온도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입자를 더 빠르게 방출합니다. 수조년에 걸친 느리고 고요한 속삭임 끝에 블랙홀의 마지막 순간은 아주 극적이고 폭발적으로 찾아옵니다. 마지막 남은 질량을 순식간에 에너지로 방출하며 엄청난 양의 감마선과 입자들을 뿜어내는 최후의 섬광. 어둠의 화신이었던 존재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내지르는 가장 밝은 빛의 절규. 이것이 블랙홀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라고 이론은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주 어딘가에서 증발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블랙홀들은 너무 젊어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부 우주론자들은 빅뱅 직후 우주가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혼돈의 시기에 별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시공간의 압력 변동만으로 아주 작은 원시 블랙홀들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들은 산이나 소행성 정도의 질량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원시 블랙홀이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다면 그 블랙홀은 약 138억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증발하여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서 올지 모를 원시 블랙홀의 마지막 감마선 폭발 신호를 찾기 위해 밤하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발견된다면 그것은 양자 중력과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과연 빅뱅의 혼돈 속에서 작은 블랙홀들을 탄생시켰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그 작은 어둠이 마지막 빛을 발하며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블랙홀이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서서히 증발하며 결국에는 자신이 삼킨 모든 것을 다시 우주로 되돌려주는 우주의 거대한 순환 과정에 참여하는 복잡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는 가장 극적인 무대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단순히 우주의 종착역이나 재활용 센터가 아니라면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블랙홀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든다는 사실은 혹시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 혹은 다른 우주로 가는 지름길, 즉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학적 사실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 블랙홀의 심장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웜홀과 화이트홀이라는 더욱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몸을 편안히 누이고 호흡의 흐름에 집중하세요. 우주의 장대한 이야기가 당신의 잠든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평온하고 깊은 휴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밤 블랙홀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빛을 발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스티븐 호킹의 놀라운 통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둠의 화신이었던 존재가 결국엔 자신이 삼킨 모든 것을 우주로 되돌려주는 우주의 거대한 순환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블랙홀이 단순한 종착역이 아니라면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드는 블랙홀의 특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혹시 블랙홀이 우주의 먼 곳으로 혹은 다른 시간으로 심지어는 다른 우주로 가는 비밀스러운 통로는 아닐까요? 오늘 밤 우리는 과학적 사실에 단단한 땅에서 한 걸음 벗어나 이론 물리학의 가장자리에서 피어나는 대담하고 시적인 아이디어들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웜홀과 화이트홀의 세계입니다. 웜홀이라는 이름은 벌레가 사과의 한쪽 표면에서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 사과 속을 파고들어 지름길을 만드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개념을 우주에 적용해 봅시다. 거대하고 평평한 종이 한 장이 우주 공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종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려면 개미는 종이 위를 길게 기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 두 점을 가깝게 만든 다음 연필로 구멍을 뚫어 두 지점을 직접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는 이제 종이 표면을 따라 먼 길을 갈 필요 없이 그 구멍을 통해 순식간에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웜홀이 바로 시공간에 뚫린 이러한 지름길, 즉 터널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두 먼 지점을 연결하여 빛의 속도로도 수백만 년이 걸릴 거리를 단숨에 주파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적인 구조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순수한 공상과학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도 불리는 최초의 웜홀 해법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블랙홀의 수학적 구조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니 특이점이 시공간의 한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화이트홀이라는 또 다른 존재의 특이점과 터널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두 개의 깔때기를 좁은 주둥이 부분에서 서로 맞붙여 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가는 입구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와 같은 초기의 웜홀 모델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웜홀을 통해 여행을 시도한다면 당신이 그 터널, 즉 목 부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웜홀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붕괴하여 다시 두 개의 분리된 특이점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반대편으로 빠져나오기는커녕 웜홀의 붕괴에 휘말려 지식여주고 말 것입니다. 이 터널은 누군가 건너려고 하는 순간 닫혀버리는 얄궂은 함정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별의 붕괴로 만들어진 블랙홀은 다른 세계로 가는 안전한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시공간의 터널을 열린 채로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론 물리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말이죠. 바로 특이 물질 혹은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일반적인 물질과 에너지는 인력을 가진 중력을 만들어 시공간을 안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즉,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웜홀의 입구를 열어두려면 이와는 정반대로 시공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즉 반중력 효과를 내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마치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에서 버팀목을 세우는 것처럼 이 특이 물질이 웜홀의 목 부분을 떠받쳐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 음의 에너지를 가진 특이 물질은 과연 존재할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물질을 거시적인 규모로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카시미르 효과처럼 특정 조건에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음의 에너지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발전된 미래의 문명은 이 양자적 효과를 이용하여 웜홀을 안정시키고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한 웜홀은 여전히 매혹적인 이론적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웜홀의 반대편 출구일지도 모르는 또 다른 기묘한 존재인 화이트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화이트홀은 수학적으로 블랙홀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존재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처럼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뱉어내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경계선 안으로는 그 무엇도 심지어 빛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바깥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주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예고 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예측 불가능한 우주의 셈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미스터리와 마주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블랙홀 후보들을 발견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화이트홀처럼 보이는 현상을 관측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한 물질이 저절로 한 점에 모였다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과정은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화이트홀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이트홀은 우리의 우주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아주 대담한 상상을 합니다. 블랙홀이 우주에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이라면 화이트홀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시작점일까요? 어쩌면 단 하나의 아주 특별한 화이트홀이 과거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홀의 폭발적인 분출이 바로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우리 우주 전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우주는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웜홀을 통해 연결된 화이트홀의 내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증명할 길 없는 아찔한 상상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시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블랙홀이라는 미스터리의 문을 열고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웜홀과 화이트홀이라는 상상의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이 개념들은 현재 우리 과학의 경계선 혹은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담한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한 모든 것들, 즉 휘어지는 시간, 별의 죽음 사건의 지평선 정보의 역설, 그리고 시공간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모든 우주의 경이로움과 미스터리를 아는 것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적 관점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려 이 모든 지식이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력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자유롭게 유영하도록 놓아두세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흐름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친숙한 강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시공간의 계곡을 지나 한 별의 장엄한 죽음과 블랙홀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인 사건의 지평선, 양쪽의 시간을 넘나들었고 모든 물리 법칙이 침묵하는 특이점의 문턱에 서 보았습니다. 사라진 정보의 행방을 쫓는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으며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상상의 통로를 거닐었습니다. 이 모든 경이롭고 때로는 난해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여기 당신의 고요한 방 안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거대한 직물, 즉 테피스트리를 짜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과학적 발견은 시실과 날실이 되어 더 큰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이 직물의 기본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패턴이 무게에 따라 어떻게 휘어지고 늘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이 직물을 이루는 가장 미세한 실 한 올 한 올의 기묘한 성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이 거대한 테피스트리 한가운데에 있는 불가사의한 매듭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구멍이 아니라 실들이 너무나도 빽빽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저히 그 패턴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 매듭을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실 그 자체의 본질 시공간이란 무엇인가, 과 직조 규칙 물리 법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질문하게 됩니다. 블랙홀은 우리 지식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관문인 셈입니다. 블랙홀과 같은 극단적인 존재를 사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주적 관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은 작고 구체적인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 내일의 불안관계의 어려움. 이것들은 모두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잠시 고개를 들어 수십억 년을 살고 죽는 별의 삶을 수조 년에 걸쳐 서서히 증발하는 블랙홀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 광활한 시공간의 무대 위에서 우리 각자의 삶은 얼마나 짧고 소중한 순간인가요? 우리의 걱정들이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걱정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찰나의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던 저 작은 지구 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 할 이유를, 이 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를 우주는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관점이 주는 위로와 겸손입니다. 블랙홀의 미스터리는 또한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블랙홀에 직접 가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이라는 언어와 물리 법칙이라는 문법을 통해 그 어떤 탐험가도 가보지 못한 곳을 상상하고 예측하며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 속에 숨어있던 블랙홀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인슈타인 자신조차도 그것이 실제 자연에 존재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상상력보다 언제나 한 수 위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존재가 저 밤하늘 너머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가 거대한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한 상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우리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며 우리가 더 넓고 깊게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험이 끝나가는 이 고요한 밤의 끝자락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주는 이러한 법칙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일까요? 왜 블랙홀과 같이 아름답고도 무서운 존재가 있어야만 할까요? 이 우주적 드라마에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한 물리 법칙의 장대한 연극에 불과할까요?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에 대한 놀라운 답들을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울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함께 블랙홀 안에 시간이 멈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시간 그 자체의 본질과 우주의 구조,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의미까지 아우르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평온함과 함께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저 멀리서는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으며 은하들은 무언의 춤을 추고 있고 블랙홀들은 고요히 시간의 비밀을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이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물을 따라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항해했습니다. 별들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고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섰으며 모든 법칙이 침묵하는 지점의 문턱에 서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의식을 저 광활한 우주에서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부드럽게 되돌려올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뺨에 와닿는 밤 공기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저의 목소리와 당신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뿐입니다. 모든 복잡했던 생각들은 이제 밤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맑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의 여정이 즐거웠다면, 그리고 이 작은 안식처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도움이 이 평화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